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으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5년 4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면서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지난해보다 낮은 최대 9천만 킬로와트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9월 중순까지는 전력 수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가 10,000원을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는 4% 이상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5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 감소 여파로 상품 수지 흑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임 기자,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경상수지가 49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는 상품 수지가 53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내긴 했는데 1년 전에 흑자 규모가 107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9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긴 했지만 적자 규모가 1년 전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운송과 여행 수지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던 게 이유가 됩니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줄면서 본원 소득 수지도 1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내서 흑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증권 투자가 모두 늘면서 순자산이 40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네, 수출이 계속 좋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9.5%가 감소한 458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조선 가전제품 승용차 쪽 수출이 좀 좋아졌는데 반도체가 30% 가까이 수출이 줄었고 화공품 수출도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한 달 전인 4월에 비해서 이 감소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반도체 수출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21%가 줄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3% 늘었던 것에 비하면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급전직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좀 늘었는데요. 중국과 동남아 지역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한 달 전인 4월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4%대였던 게 지난달 5월에는 마이너스 20%까지 무려 감소폭이 4배 가까이 늘어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일본이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오늘부터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 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수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0일,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를 수출 제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화이트리스트란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목록으로 우방국이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를 놓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재로서 일본 정부는 이걸 철회할 의사는 없는 거죠?
네,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보를 위한 관리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현안 대응안 TF를 꾸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현재 진행이 중인데요. 내년에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10,000원까지 높이자고 주장하는 노동계, 경영계가 삭감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네, 최저임금 협상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 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 네. 경영계는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발된 것에 대한 항의로 지금까지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빠지게 된다면은 노동계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그렇죠.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영계 의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삭감해 8,000원으로 하자고 제시를 오히려 했습니다. 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동계가 경영계 위원들이 없을 때 19.8%를 인상한 10,000원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거의 10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양측이 늦게까지 회의를 했는데 양측이 입장 차가 좀 좁혀졌습니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0,000원과 삭감이라는 격차가 워낙에 커서 양측은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 위원들은 삭감안을 회의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경영계 위원들에게 요구했지만 경영계 위원들은 이런 요구를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삭감 요구와 10,000원 인상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경영계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 의원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 최저임금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 결정될지 쉽게 전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일에 9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요. 하지만 13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이견 차이가 워낙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3일 이후까지 계속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고용부 장관의 확정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직전까지 최저임금을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넉 달간의 파행 끝에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탄력 근로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경사노위의 본회의가 원래 오늘 오전으로 열리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경사노위 측이 어제 오후 본회의 개최를 발표했는데 불과 6시간 만에 취소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합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의결을 보이콧하면서 본위원회 운영이 넉 달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콧한 위원들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혔고 본회의 개최 발표까지 하게 된 건데요. 경사노위 측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참여할 것인지 확인을 재차 요청하면서 위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계층별 위원 3명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않아도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경 합의했는데 경사노위 측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산호위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덜 더워서 전력 수요가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올여름 전력 수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가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950만 킬로와트 내외로 오늘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사용량보다 300만 킬로와트 정도 낮은 전망치입니다. 지난해보다 폭염 가능성이 낮다는 기상청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를 계산한 겁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더위가 올 경우 수요가 9,130만 킬로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취약계층의 지원책도 발표를 했죠. 네, 정부는 예비 자원을 904만 킬로와트 확보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송배전 설비에 대한 점검 조치를 강화합니다. 또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약 60만 가구에 평균 7,000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한다면서요? 네, 조금 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면서 한전 이사회를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늘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합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접견을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손정희 회장과 주요 기업인들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요? 네, 손 회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뒤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 등 국내 벤처 창업 1세대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첨단 기술 동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반도체와 사물인터넷, 미래차 등 신산업에서 어떤 혁신을 꾀하고 또 협업할 수 있을지 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손 회장이 어떤 조언을 해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 문 대통령과 접견은 몇 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손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 회장은 전 세계 IT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소프트뱅크 비전뱅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는 차량 공유 기업 우버의 최대 투자자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그랩, 영국 반도체 기업 ARM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손 회장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과 미국 제약회사 얀센이 체결했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신약 개발 계획이 무산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까? 네, 한미약품은 어제 파트너사인 미국 제약회사 얀센에 기술 수출한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권리가 반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9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개발 판권인데요. 하지만 얀센은 한미약품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더니 예상했던 것만큼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한미약품은 얀센 측이 진행한 2건의 비만 환자 대상 임상 이상 시험에서 체중 감소는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당뇨 증상을 동반한 비만 환자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당장 뭐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 계약 파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한미약품이 그간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했다가 되돌려받은 건 이번이 총 3번째인데요.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에 약 8,500억 원 규모의 폐암 치료제 올리타 기술을 수출했지만 이듬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릴리에 약 8천억 원 규모로 수출한 면역질환 치료제 기술이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얀센으로부터 반환받은 1조 원대 당뇨 신약 기술까지 무산된 이 3건 가운데 이번이 금액상 가장 크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미약품 측 타격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민간이 정부에 제안하는 투자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정부가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독점해왔는데 앞으로 다수의 기관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면서 민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정부가 민자 사업 제안서를 검토할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는 건데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들은 어디입니까? 네, 앞으로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선정됐고 지방연구원에는 경기, 부산, 서울연구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담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관들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그럼 어떤 민자 사업을 신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총 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나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민간의 사업 제안 내용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나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민자 사업은 이전처럼 KDI나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검토를 맡습니다. 기재부는 민간 제안 사업을 검토할 기관을 넓혀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민간 제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여기에 최근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해마다 적립금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건강보험 재정 상황 지금 어떻길래 이렇게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은 지금 당장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 당장 곳간이 마른 건 아닌데요. 문제는 그간 이 곳간에 쭉 돈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건강보험이 7년 만에 1,778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장률이 오는 2022년 70%로 오르게 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자가 이어져서 2026년부터는 누적 적립금도 모두 소진되고 2027년 누적 수지는 10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적자는 이미 지난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예고됐던 계획된 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해 7조 2천억 원이던 국고 지원 규모를 올해 7조 9천억 원으로 끌어올렸고 보험료율도 그간 올려왔던 추세대로 꾸준히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 원 이상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5년 동안 수급자 5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지난 2014년 7월보다 22.8% 늘어난 520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70%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또 그 근거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 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다음 달 중순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운영 기준이 확정된 후부터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가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 예탁자산 1억 원 이상의 고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하반기에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하반기 투자 유망자산으로 40%가 달러 채권 등 해외 채권형 상품을 꼽았고 31%는 미국 주식을, 10%는 국내 주식과 신흥국 주식을, 5%는 금과 원유 등 원자재를 선택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의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거래 질서 개선과 또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위법 판단을 내리지 않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동의 의결 신청으로 인해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타당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 한 명당 한 달 평균 23만 원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해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월 보육 교육 총비용은 평균 23만 4,200원으로 가계소득의 4.9%를 차지했습니다. 0세 아이의 경우 개별 돌봄 등을 이용하면서 평균 39만 600원의 보육비가 지출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서울 32도 등으로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에서 나쁨 수준이,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4% 하락하며 2,090포인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1.43% 하락세를 보이며 68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한미약품이 1조 원대 기술 권리를 반환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6% 빠져서 3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보사 허가 취소 확정 이후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호백과 합작회사인 중한석화가 우한분 공사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현재 4.63% 오르며 1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갤럭시 폴드 생산 영향에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1.36% 상승세입니다. 서비스 품질 지수가 통신 부문 20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2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